네, 특집 정치부의 2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 경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요. 토론에 참여할 후보자들을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박영선 후보님이 이쪽에 있습니다. 네. 네, 자, 좀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부에는 매일 보실 테니까요. 그 분위기 자체는 좀 친숙하시리라 제가 생각하고요. 앞서 저희가 바로 전에 일부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를 해봤습니다. 매 지방선거 때마다 서울시장 선거는 최대 격전지였고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죠. 현재 각 당의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여당 대표 선수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예상하건대 오늘 토론회 정말 아주 뜨거운 자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쪼록 치열하지만 품격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희망해 보고요.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가 주관하고 JTBC가 방송을 진행하는 거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건 해석을 거쳤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세 분의 후보가 이제 화면에 등장은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 왼쪽부터 시작해서요. 박영선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우상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박원순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모두 반갑고요. 좌석 배치는 저희가 이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해졌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좀 이제 후보자분들도 이제 긴장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긴장도 좀 푸시고 이제 세 후보가 어떤 분들인지 정치부의 양원보 반장이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후보 인물 탐구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한번 좀 보시고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후보 3인의 소개 순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그리고 박원순 후보 순입니다. 저 개인의 호불호가 반영된 게 아니고요. 이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순서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 기계적 균형의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보당 정확히 1분씩만 할당했습니다. 소개 도중에 1분 넘어간다. 그러면 가차없이 딱 끊고 바로 다음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입니다. 1960년 경남 창녕 출생, 예일초 덕성여중 수도여고, 경희대, 서강대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1983년 MBC 입사해서 첫 여성 앵커, 첫 여성 경제부장 등등 최초 수식어를 주렁주렁. 관련해서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MBC 기자로 이제 계실 때 우리 저 손석희 지금 이제 JTBC 사장님하고 이렇게 그때 이제 같이 하셨었죠, 뉴스를. 네, 같이 한 적도 있고 손석희 앵커 지금 사장님이 사실은 제 1년 후배입니다. 아, 후배세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무게를 많이 잡았는데 요즘은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자, 2004년 17대 시작으로 내일이 4선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또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두 번째 도전에 나서는데 각오 들어보시죠. 가장 사랑받는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자, 다음은 우상호 후보입니다. 1962년 강원도 철원 출생, 숭례초 광운중, 용문고 연세대, 동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시인 우상호를 꿈꿨지만 시대가 허락지 않았죠. 1987년 연대 총학생회장 당선, 6월 항쟁 주도했습니다. 특히 이한열 열사 영정 들었던 모습 유명하죠. 당시 에피소드 들어보시죠. 이제 학생회장 할 사람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지하 지도부가 날 찾아와서 자출. 할 사람이 없다. 우리 때도 그랬어요. 형님이 좀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왜냐면 학생운동의 변화를 대중운동. 그러니까 아하.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더 많이 치다 잡혀가는 걸로는 전두환 대통령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대중 노선으로 바꾸자 하고. 자, 16대 낙선, 17대 당선, 18대 낙선, 다시 19대, 20대 당선으로 3선, 당 대변인만 8번, 드디어 2016년 5월 86그룹 최초 원내대표 당선, 그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시장 출마의 변 들어보시죠.
서울시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상호가 세대 교체, 선수 교체의 최적임자입니다. 자, 박원순 후보입니다. 1956년 경남 창녕 출생, 장가초 영산중, 경기고 서울대 재적, 단국대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2기로 검사 임용됐지만 1년 만에 인권 변호사로 변신. 1995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또 변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으로 정치인으로 또 변신. 2014년엔 서울시장 재선. 부인보다 서울 시민이 더 귀하다는 박 후보 만나보시죠. 시민과 아내가 물에 빠졌을 때 시민을 먼저 구하겠다. 자, 시민을 먼저 구하겠다. 아니요. 와이프를 그렇지. 이게 뭐가 좀. 이게 뭐가 좀. 자, 현역 서울시장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서울 그 10년 혁명 완성하고 싶다는 다짐 한번 들어보시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빛나는 서울, 그런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후보 소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양반장이 저 1분 맞추느라고요. 어제 오늘 뭐 계속 고생을 했는데 저는 뭐 내용을 떠나서 시간을 저렇게 잘 지키는 모습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오늘 토론도 시간을 잘 지키는 토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좀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토론의 규칙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각 후보 측과 역시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은 크게 주제 토론 40분, 주도권 토론 30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주제 토론은 특정 주제, 저희가 이제 제1주제, 제2주제라고 제가 영상에 나가고 있지만요. 이른바 그 주제를 가지고 난상 토론을 하는 방식이고요.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써서 토론을 직접 이끄는 방식입니다.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코너 들어갈 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제 말은 줄이고요. 뭐 제 말보다는 이제 후보님들의 또 얘기에 관심이 많을 테니까요.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먼저 내가 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하는지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당 1분 30초 안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박영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 파란 서울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영선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그런데 요즘 여러분은 집안 창문을 활짝 열고 마음껏 숨을 쉬고 계십니까?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지만 아이와 손잡고 서울을 마음껏 활보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요즘 서울 시민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와의 싸움으로 서울 시민들의 표정은 밝지가 않습니다. 이제 서울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도시가 됐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시장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미세먼지 문제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서울이 쇠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서울의 성장률은 2%, 전국 성장률을 밑돕니다. 한 달 평균 12,000명의 젊은이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고 서울의 출산율은 0.84로 전국 꼴찌입니다. 서울은 더 이상 젊은이와 서민이 살기 어려운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성장이 멈추면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추고 문재인 정부도 크게 부담이 됩니다. 지금 서울엔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시장이 필요합니다. 젊은이와 서민이 함께 사는 서울, 그 젊은 서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거의 시간 딱 맞추셨고요. 자, 다음은 박원순 후보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벌써 6년 전입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난 6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 등록, 채무 8조 감축, 그리고 사회복지 2배 정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12만 호 임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국공립 어린이집 30% 달성, 재개발 뉴타운의 정리와 도시재생. 도대체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토건에 투자하는 도시로부터 사람에 투자하는 도시로 전환됐습니다. 큰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도시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참으로 저는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꿈꾸는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라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서울을 진정한 사람의 도시로 완성하고 싶습니다.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내 삶을 바꾸는 10년 서울혁명, 지난 6년의 경험과 실력으로 저 박원순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역시 시간 잘 맞추셨고요.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상호 후보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상호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서울살이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3선 도전, 무난하지만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서울을 변화시킬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탄핵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2번 바꿨던 저 우상호가 서울을 바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침이 설레는 서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을 활력 있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우상호가 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역동적인 젊은 시장, 민주당의 적통 후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우상호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적임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서울을 변화시키고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그 일에 담대한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새 후보가 얘기하시는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 또 본인의 경쟁력, 철학 잘 들어봤고요. 바로 주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요, 크게 2개의 토론 주제를 드릴 겁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가급적 질문은 30초 이내로, 또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야 토론이 또 빠르게 또 진행될 수 있으니까 후보님들께서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주제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토론이니까 사회자는 가급적 저는 빠질까 하는데, 그 특정 후보의 발언 기회가 너무 적거나 또는 한 후보에게 지나치게 쏠릴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한 이제 2번째 주제 중에서요, 첫 번째 주제가 뭔지 고석승 반장이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요즘 외출 전 일기예보 확인 필수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날이 추운지 더운지에만 눈이 갔다면 요즘은 미세먼지 수치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주변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바람, 숨 좀 편하게 쉬고 싶다는 것 아닐까요? 자, 미세먼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각 후보들의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문제 정말 모든 사람이 한마디 하는 이슈가 됐죠.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25분간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만 저희가 사전에 정했는데요. 그 박원순 후보께서 첫 번째 발언을 해주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다른 후보들께서 자유롭게 그 말씀을 좀 이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행에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사회자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후보님 시작하시죠. 네. 우선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 서울시장으로서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느 도시 하나 또는 어느 누가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는 없는 셈이죠. 중앙정부와 함께 그리고 다른 도시와 함께, 또 심지어는 우리가 중국의 여러 도시들이나 국가들하고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2011년 제가 취임한 이후에 서울시는 열심히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또 원전 하나 줄이기, 또 태양광 보급이라든지 에코마일리지 이런 게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베이징에도 상설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해봤고 베이징, 산동성, 울란바토르 이런 도시들과 함께 13개 동북아 도시 대기질 협의체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함께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그 박영선 후보님께서 아까 모두 진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숨막히는 도시에서 숨쉬는 도시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좋은 방안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박원순 시장님께서 사람에 투자하는 도시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모든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의 6년간 서울의 풍광이 바뀐 것 가운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서울 시민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스크 시장님이 되셨다. 저는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것은 인정하시죠? 미세먼지를 크게 보면요, 그 아주 심각한 날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점 더 전체로 보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제가 그럼 뭐 여기 통계가 말해주는 바죠. 통계를 하나 갖고 네, 왔는데요. 네. 이게 서울시에서 조사한 수치인데 2012년에는 23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2017년에는 25 마이크로그램으로 초미세먼지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서울의 그 지하철역,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의 지하철역의 이 초미세먼지 농도는 87.8로 이 다른 지방 도시의 58.7에 비해서 현격하게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으로서 노력은 하셨지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님이 2014년 두 번째 서울시장 선거 때는 뭐라고 공약을 하셨냐면 4년간 초미세먼지를 20% 이상 줄이겠다. 그래서 이 24라는 수치를 20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인다. 이런 공약까지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공약도 못 지키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러한 수치의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장님으로서의 의지가 약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우상호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과하고 시작을 하셔서 참 좋은 태도다. 참 역시 박원순 시장님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더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우리 아마 서울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빠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그것에 대한 정책으로서 그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그래서 150억의 국민 세금이 큰 실효성 없이 쓰여진 그 제도 정책도 결국 나중에 이제 처리하셨지만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나 하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느낄 땐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 다가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비판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박원순 시장님답지 않은 정책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만큼은 이제 처리하셨으니까 그것은 조금 국민들에게 요건 조금 실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또 제안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 역시 저한테 협곡을 많이 하시네요. 네. 사실 그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은요, 작년,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맑은 하늘 만들기 시민대회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상저감 조치 하나로 됐던 시민들의 의견을 실행한 것이고요. 이게 사실 뭐 낭비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고요. 대중교통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갔습니다. 잘 아시지만 파리 이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며칠이 아니고 1년 내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저는 1년에 2010년 현재 OECD가 그 통계를 낸 바에 따르면 무려 17,000명이 조기 사망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 재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생산적인 토론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이 무죄라든지 또는 그 등급제라든지 이런 것을 촉진하게 된 굉장히 또 중요한 계기가 되긴 했죠. 저는 네. 사회적인 이런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시장님께서 네. 이 150억 원이라는 서울의 그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50억 원을 가지면은요, 서울에 성목, 그러니까 다 자란 나무를 5만 주를 심을 수 있는 돈이고요. 또 왜 선진국 가면 스프링클러 시설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스프링클러 시설이 나무에 물 주는 효과도 있지만 미세먼지 잡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 시설을 7만 5천 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7만 5천 개면은 약 375km.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걸 3번에 50억씩 해서 하늘로 그냥 날려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150억에 대한 서울 시민이 느끼는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좀 시장님께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서울 시민의 그 세금을 너무 그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못합니까? 예컨대 저는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가 사실 경기도도 함께 했으면 효과가 훨씬 높아졌을 텐데 그런 일은 안 하면서 이 조치에 대해서 비난만 했거든요. 저는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 훨씬 더 큰 돈이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어느 일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일은 저는 물론 없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그런데 안전과 생명을 그렇게 중요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했으면 저는 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런 정책이라도 펴봐야 되겠다 하신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역시 국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써서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행정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이 문제제기 비용으로는 상당히 유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의 세금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하고는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절실한 정책들이 있으면 홍보용으로 150억, 200억 또 쓰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홍보비로 뭐 한 1, 2억 쓰는 건 몰라도 15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그렇게 사흘간 큰 실효성 없이 쓰신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변명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그 정책도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도 박원순 시장답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니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한꺼번에 누구 한 사람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그 대공황 시절에 다시 한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취임사를 남겼습니다. 이 사태가 정말 엄중하고 우리가 정말 해결할 방법이 충분치 않다는 이것을 인정하는 용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저는 해결 잘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우리가 얼마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저는 인정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닌가. 말씀이신데요. 박원순 시장님께는 이미 6년의 시간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년 동안 이것을 개선시켰어야 하는데 여기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뒤늦게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서울시가 미세먼지 심각성을 일찍 깨닫고 10여 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자구책을 펼쳐서 시내버스 차량을 CNG 친환경 버스로 교체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거 맞죠? CNG 네. 버스로 교체된 게 맞죠. 아니,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교체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역대 정부 계속 같이 한 것이죠. 근데 이 CNG 버스는 이미 2011년에 99% 다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교체한 것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서 지난 6년 동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민의 생명이 중요하고 또 시민의 건강이 중요하면 의지를 갖고 5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얼마든지 이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경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미세먼지를 잡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북경은 미세먼지 수치가 떨어졌고 서울보다 어떤 날은 오히려 더 맑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박영선 후보님.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보기에는요,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기후환경본부라는 큰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미세먼지 20% 줄이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해왔고요. 이게 그렇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저희들 잘못이 있고 한계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것을 저는 처방이 제대로 나오려면 진단이 또 제대로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진단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서울시만 잘하면 뭐합니까? 이 경유차 저희들이 제한하고 단속하고 이런 거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게 경기도가 안 하면 또 같은 다른 시도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방금 북경 말씀하셨지만 아니 북경이 예컨대 했던 방식이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공해 이 업소들을 외곽에 사실 몰아낸 것이거든요. 그게 주로 중국 동부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서울의 대기질이 나쁠 때는 다른 도시도 나쁩니다. 백령도가 더 나쁠 때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지리산 밑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이 호흡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가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저는 뭐 저기 잠깐만요. 제가 이제 사회자가 한 번만 좀 이제 개입을 하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유토론이니까 뭐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발언 순서와 또 이제 발언 횟수와 시간을 저희가 이제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지금 그 우상호 후보님이 약간 좀 부족하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했으니까 말씀을 하시고요. 그거 끝나시면은 이제 박원순 후보님이 이제 질문을 많이 계속 받으셨는데 혹시 뭐 질문을 하고 싶으신 대상이 있으면은 질문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죠. 네, 그 기후 협약처럼요.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도 국제 협력도 필요하고요. 또 연차별 감축 계획들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난 6년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준비해 오지 못하셨다는 점은 저는 박영선 의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미래의 어떤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미세먼지 발생 요인별 대책이 중요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제일 외부 요인을 뺀 국내 요인을 보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겨울철 난방에 따른 미세먼지가 제일 많다. 두 번째는 운송용 화물 차량,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그 두 번째로 많다. 세 번째는 서울 시내에 굉장히 공사장이 많은데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규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승용차는 그 다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발생 요인별 대책을 앞으로 3년, 5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교체해 나가는 노력 이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학부모들이 너무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제가 볼 땐 학교 교실이나 어린이집이나 특히 취약계층이 있는 곳에 고성능의 공기청정기를 배치한다든가 또 미세먼지 방충망 같은 걸 설치해서 안으로 시설 안으로 미세먼지가 인입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을 같이 만들어 나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까지는 지금의 미세먼지를 한 20% 감축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워낙 또 시장 경험이 많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6년간 왜 줄여오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점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잘 발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아까 왜 미세먼지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은 아마 통계 자료 나중에 정확히 팩트 체크도 나중에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특히 미세먼지가 좀 심한 날, 말하자면 비상 저감 조치를 해야 되는 날이 조금 과거보다는 많아졌다. 그것은 이제 기후적 여러 가지 환경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그게 이제 거의 고정되는 상황. 이럴 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겠고 방금 우리 우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보통 이제 저희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5% 정도가 중국의 영향이고 그 중에 이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37%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의 저감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전기차를 저희들은 2022년까지 8만 대를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 박영선 후보께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소차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실제로 그 상용화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경유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지금 현재 그 24만 대의 노후차를 운행하고 있고 이 경유차가 5년 사이에 20만 대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자동차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지금 이게 20만 대나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수소 전기차 문제는 제가 왜 이것을 대책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서울시가 공기 직접 정화 방식을 쓰지 않고는 서울시의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수소 전기차가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서울시 예산을 보면 2조 원 정도를 전기차에 투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전기차를 투입해서 지금의 그 어떤 서울의 공기질을 정화시키는 어떤 좋게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비용을 들이면 수소 전기차를 쓰면 이것은 수소 전기차 10만 대가 다니게 되면 서울 시민들이 그 약 80%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하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수소 전기차가 10만 대가 다니면 1시간 정도 숨 쉴 수 있는 전기를 정화하는 그러한 아주 그 특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미래 기술을 당겨오는 그런 서울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수소 충전소의 문제입니다. 근데 수소 충전소를 어디다 세우느냐? 저는 지금 CNG나 LNG 충전소를 그것을 좀 이렇게 반분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CNG 버스를 수소 전기 버스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돈 들어가는 만큼의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래 혁신 기술에 있어서 너무 그동안 어두웠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그 부분에 어떤 그 혁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번 하시고. 네. 근데 시장님도 기본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동차 업계와 또 전문가들을 만나 보니 수소 전기차가 당장 상용화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장은 전기차가 세계적인 대세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선도하는 수전기차가 주도하게끔 관이 좀 지원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 면에서 당장 상용하기 어렵냐 쉽냐의 문제는 오히려 미래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써서 미세먼지 해결도 하고 또 새로운 산업의 육성도 도와주는 이런 두 가지 포석을 같이 쓴다면 저는 오히려 상용화를 더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전기차로 갔다가 수소 전기차로 넘어가는 2단계의 전략보단 오히려 당장 필요한 것은 전기차로 바꾸더라도 수소 전기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수소 전기차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업성이나 이런 그 상용화의 가능성이 또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실제로 해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까지 해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많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해보면 이게 또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도 현실이에요. 저는 뭐 어쨌든 박영선 의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 하셨고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만 지금 대당 7, 8천만 원 나가고 또 이 뭡니까 저 충전소만 50억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공공도 뭐 돈을 그렇게 무한정 아까 그렇게 낭비하시면 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뭐 현실성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우상호 후보님한테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까지 충남북과
이 경기 지역에 30년 이상 노발전소를 전부 CNG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로 바꾸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가 충남 지역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네. 제가 충남 지역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2020년까지 네. 이런 얘기는 했죠. 네.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축소하고 이제 새로 늘리지 않겠다 이런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충남 지역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나 여러 다양한 화력 발전소 시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관련 업계의 반발이 워낙 세서 추가로 짓지 않는 것은 확정을 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닫는 문제가 좀 난처해졌죠. 다만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그런 가스로 주로 활용하는 발전소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알기로는 이걸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요. 노력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서울이 이제 에너지 소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사실 생산 도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해서 지금 에너지 자립도를 2.5% 지금 한 4%까지 올려놨거든요. 잘하셨어요. 이게 계속 이제 2020년까지는 한 20%까지 올리겠다는 게 저희들 목표인데 이게 또 미세먼지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원전을 생산하는 지금 뭐 이 동남부 해안이라든지 이런 석탄 에너지로 지금 전력을 생산하는 충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우리가 좀 책임을 져야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시장님께서 한 햇볕 발전소 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아파트마다 그 소규모 햇볕 발전소라고 써 있으면서 이렇게 쫙 그 아파트마다 달린 거 보면 어쨌든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는 어떤 새로운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은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원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사실 서울에서는 그것 미세먼지 대책은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효율 어떤 새로운 변화인데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에너지 정책으로서 햇볕 발전소는 잘하셨지만 그게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발표되는 것은 약간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대책에 있어서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저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서울시도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반드시 진행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라고 확신합니다. 그 한 가지 이제 그 박원순 시장님이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 아직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게 예를 들면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데 지금 15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까 50억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과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기차를 이제 2조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앞으로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전기차는 이 전기를 어디선가 생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상호 후보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화석 연료를 통해서 또 어디선가 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전기차의 단점이죠. 그런데 이제 수소 전기차를 제가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은 수소 전기차는 자체적으로 또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축적이 되고요. 그래서 수소 전기차 10만 대가 다니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서울시장이 의지를 가지면 미래 기술을 앞당겨서 서울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고 또 공기도 청정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이것은 시장의 의지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있습니다. 전기를 네. 서울시가 직접 생산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의 도시, 서울시가 선언했던 태양의 도시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요. 근데 그걸로는 아니, 그 그게 전기차 원전 부분을 아닙니다. 할 수가 아니, 없어요. 네, 일단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네.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뉴스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해진 시간 내에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사실 뭐 다뤄야 될 주제가 많으니까 뭐 다른 주제를 좀 다루셔야 되겠지만은 뭐 꼭 하셔야 되면은 나중에 주도권 토론 때 좀 이어가 주셨으면 하고요. 자, 뭐 지금 전체적인 시간을 보니까요. 뭐 저희가 자유토론이지만 대체로 뭐 한 후보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게끔 뭐 시간 배분은 됐는데 박원순 후보님이 약간 말씀은 더 많이 하시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질문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요. 네. 자, 그렇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현안인지 다시 고석승 반장에게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엔 청년 일자리 문제 등과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과 강북 간 지역 격차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옵니다. 주거 빈곤, 강남북 격차 등 실타래처럼 얽힌 서울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네, 두 번째 주제 토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15분 동안, 이번엔 15분입니다. 15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칙은 종전과 100%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도 먼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박영선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강남 부동산 값이,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이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줬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정부가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지난해 8.2 대책을 내놨는데 이 8.2 대책 이후에 9월 달부터 12월 달 약 이 3개월 동안에 강남권 등 15곳에 실질적인 재건축과 재개발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서울시가 문재인 정부와의 부동산 엇박자를 낸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됐는데요. 박원순 시장님은 이렇게 이제 개발과 관련된, 재개발과 관련된, 재건축과 관련된 허가는 9월과 12월 사이에, 작년 9월과 12월 사이에 다 허가를 내주시고 나서는 1월 달에 들어와서 1월 25일 날 슬그머니 올해 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재인 정부에게 협력하겠다. 이제 물은 다 엎질러졌는데 뒤늦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이 왜 이렇게 은근슬쩍 뒤에 와서 1월 25일 날 이런 얘기를 했냐? 그래서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등등 매우 속상해 하셨습니다. 이 서울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재개발, 재건축 허가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강남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강남표를 잡으려다가 서민만 결국은 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저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북부터 먼저 허가를 해주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남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3개월 동안 허가를 해주셔서 저는 이것은 상당한 그 박원순 시장님의 실정이고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어차피 저를 공격하시는 입장이니까 우상호 의원님까지 말씀하시고 제가 한꺼번에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또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또 해야죠.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출마를 공식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저는 워낙 집 없이 오랫동안 살면서 이 집 없는 서민들의 서름을 너무 잘 압니다. 원래 서울살이를 이제 단칸방으로 시작을 해서요. 공업방도 없이 살다 보니 그 집이 있고 또 온 가족이 오손도손 사는 분들을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을 실행할 때는 좀 집값 안정, 또 전월세 가격 안정, 그리고 또 강남북 균형 발전 이런 테마가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연말에 갑자기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길래 뒤져보면서 이게 왜 이랬을까 하고 쳐다보니까 정말 시장님이 이상하게 강남 쪽에 집중적으로 가령 서초 같은 경우는 뭐 한 10몇 군데 이렇게 재건축이 허가가 된 적도 있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3군데만 재건축 허가해줘도요 집값이 엄청 뜁니다. 한 구에 10몇 군데씩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면 저는 이게 어떻게 집값이 안 뛸 수 있겠나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고 정책 과제인 이 집값 안정 정책에 혼선을 빚게 됐다 하는 점은 좀 뼈아픈 지적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시장님 임기 중에 강남과 강북의 균형, 소위 말하면 격차가 좀 해소되지 되겠지, 좀 강북도 좀 살만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강북 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보니까 강북 지역 주민들이 되게 서운해하셔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정책이 균형 있게 집행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오늘 좀 질문을 하려고 왔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런 문제가 강남북 격차의 문제가 사실 우리 다 같은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측면에서는 저는 하나도 의견이 다르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팩트가 좀 굉장히 많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자든 원인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강남의 이 부동산 폭등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첫째는 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게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이 초과 이윤 환수 제도를 유예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임대주택의 의무 건설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런 것이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강남의 재건축 이 허가는요,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이전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사도 충분히 한 두 차례 이상 했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된 거는 오히려 이 국토부가 말하자면 건축위원회의 제도를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걸 빠른 시간에 허가 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거의 강제하도록 이렇게 만든 게 사실 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당시 중앙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의 문제였지 그게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파리 대책 이후에 9월 달에 곧바로 서울시와 국토부는 서로 TF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협력했습니다. 예컨대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대책이라든지 또 합동 점검안을 만들어서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그 이 주택 정책에 관해서는 완전히 100% 싱크로 비율이 100%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협의 체제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진실입니다. 네, 시장님, 제가 아까 미세먼지 얘기할 때도 느꼈고 이번에도 느꼈는데 미세먼지 대책은 경기도 탓, 또 이 부동산 대책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탓. 저는 실제로 서울시 허가 내용을 보면요, 이례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강남 4구 지역이 막 4개월, 6개월 안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이 꽤 있어요. 사실은 30년 연한이 됐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죠. 재건축을 어떻게 무조건 다 막아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다만 그것을 조금 더 허가권자인 박원순 시장님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너무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해주지 말고 차근차근 좀 순서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없다니까요. 권한이 있으셔요. 아니 법률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이 법령을 확인해 보시면요, 국토부가 그런 제도를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이라는 거를 2015년 5월에 만들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서울시나 구청이 이런 재건축을 연기하지 못하게, 늦추지 못하게 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공격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좀 전에 우리 지금 우상호 의원님이 잠깐 그 말씀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국회에서 왜 국토부에서 서울시 때문에 우리가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됐다, 이러한 그 불평을 왜 했을까요? 만약에 지금 시장님께서 그런 논리라면 국토부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장님께서 좀 더 사려 깊게 이 부분을 좀 지금 우상호 후보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강북의 몇 군데, 강남의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이 신청한 곳이 23곳이 다 강남 서초 송파에 몰려 있었는데, 이 강남 서초 송파를 실질적으로 그 6개월 사이에 다 허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오늘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국토부 때문에 그랬다. 오늘은 제가 뭐 어차피 박영선 후보님, 우상호 후보님한테 제가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왔어요. 아니, 저희는 아직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왜 서울시를 원망할까요? 저는 그 부분이 팩트인데, 아니 뭐 그게 국회에 어떤 속기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8.2 대책이잖아요. 8월 2일 날 작년에 취해진 조치인데 그리고 나서 9월에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함께 철두철미 지금 협조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싱크로 비율이 100%다. 지금 TF가 만들어져서 함께 논의하고 글쎄, 있거든요. 그랬다면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면 안 되죠. 우선 그거는 제가 보기엔 네. 뭐 지금 꼭 이 자리가 아니어도 저는 이건 뭐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좀 전에 또 우리 우상호 후보님이 말씀하신 강남북 격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70년대 이후에 뭐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강남으로 이어진 수십 년간 말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또 제가 당연히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게 제 약속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서울시의 재정 투자의 90%가 강북에 이루어졌습니다. 강남 4구에는 전체 서울시 재정의 10%밖에 투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뭐 서울시가 어쩌면 불공평할 정도로 강북의 격차 해소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 서남권에 32.5%를 투자했고요. 24% 동북권에 투자된 겁니다. 이런 노력이 있지만 이게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수십 년 동안 이게 강남에 집중된 이 인프라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거죠. 아니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그러면 7년간 못하신 일을 4년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때 더 강력한 정책을 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 바로 시장님의 권한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강북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자기 동네를 보고 나오시는데 시장님께서 재정을 많이 투여해서 강북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동의하실까요? 저는 당장 우리 서대문 주민, 제가 만났던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다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노력해 주셨겠지만 결국 현역 시장님으로서 지난 6, 7년간의 평가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삼선 도전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강북 지역의 재개발 한 40 몇 군데를 해제하셨는데 그 해제한 지역에 대한 새로운 대책은 세우지 못하신 건 사실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제 도시 재생을 하게 된 이유가 됐고요. 그 이제 우상호 의원님 말씀 이제 저는 강남북의 격차가 있는 건 현실이다. 네. 그건 지난 수십 년 동안 강남에 투자해 왔으니까. 그리고 인프라가 그게 다 구축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아니 4년 안에 어떻게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네. 변화의 출발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년 혁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외국의 많은 도시들이 정말 뭔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가 된 이유는 그런 지속적인 연속성 이런 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거의 90%를 강북에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의지 아닌가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강남북 균형 발전에 정말 그 시장님께서 애착이 있으셨다면 부동산 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교통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강남 상구에 지하철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강남에는 거의 동마다 하나씩 있죠. 그죠? 18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북은 10개 조금 넘거든요. 평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이쪽으로 내려가면은요. 7개 조금 넘습니다. 7.5개. 뭐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예를 들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하철을 예를 들면 지하철을 더 강북에다가 세밀하게 놓는 계획 이런 것들을 애당초에 초기에 세우셨다면 지난 7년간 이거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7년이라는 기간은요.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서서 서울시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그런 세밀한 서울의 미래를 큰 그림으로 보는 이런 안목이 좀 더 필요하시지 않았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이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자는 말씀 맞고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도로 노력을 해왔는데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린다는 것이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도 그래서 서울시가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그 교통 소외 지역에 주로 이 경전철을 지금 준비하고 계획 발표하고 또 실제 몇 개는 지금 예컨대 신림선은 착공해서 공사 중이고 우이신설선은 완공했고 그다음에 면목선은 동북선은 지금 민자 협상 중이고 뭐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상당한 실이 소요된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시간이 되겠고요. 많이 걸릴 네, 시간이 이제 수밖에 30초 없는데 남았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우상호 후보님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시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결국 시장님의 접근 방식, 애정은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접근 방식을 이제 좀 담대한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엎어졌지 않은 방식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방식의 강남북 균형 발전 정책으로 아예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계속해서 이 불균형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을 토로하고요. 새로운 좀 접근을 우상호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뭐 개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토론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 치열하지만 품격 있는 그런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토론이 정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지난 대선 때 아마 많이 좀 해봐서 아마 아실 텐데요. 그 경험을 해봐서요. 자, 지금 이제 그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방식인데 한 후보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안에 그 질문과 답변이 다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 가끔 보면은 이제 본인 얘기만 길게 하시고 뭐 나중에 뭐 예 아니요로만 답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좀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서 가급적 그 뭐 질문은 좀 최대한 뭐 줄여주시고 또 최소한의 반론 기회는 보장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두 번의 토론을 거치면서 이제 박영선, 우상호 후보님 이제 두 분 간의 질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도권 토론은 반드시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의무 규정이고요. 자, 역시 저희가 사전에 합의된 규칙에 따라서 우상호 후보께 먼저 주도권 토론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사회자가 대통령 선거 불출마하시냐 중간에 임기 단축이 있냐고 하셨을 때 불출마 안 한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셔라 이렇게 부탁드린 것은 다음 서울시장 임기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상 최대 1년 최소 한 7, 8개월 전에 이제 그만두시게 되거나 좀 전념하실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 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저는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러면 시장님께서 대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신 거면 앞으로 이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 언론에서 그거는 불출마는 아니다. 또 다시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위를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구체적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시장님 임기 중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경우에 실제로 불출마하십니까? 아니 지금 도전하십니까? 어제 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벌써 뭐 임기를 끝낼 거냐 안 끝낼 거냐 이걸 묻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네. 아니 서울시장 출마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임기를 끝낸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아니 그러면 그걸 중간에 그만둔다는 걸 상상하십니까? 저는 그게 우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저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직 서울 시민의 더 나은 삶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것을 제 모든 관심사다. 제 마음속에는 그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특히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디딤돌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에게도 전 똑같은 기준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선에 나가실 분 아니냐. 대선 출마까지 하신 분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리턴해서 치르시는 게 이게 맞냐. 그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님에게만 야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서울 시민에 대한 예우인데 왜 아침에는 시장님이 대선 불출마 선언이라고 해석하도록 답변하셨는데 오후에는 왜 불출마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언론사에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전혀 언론에 그런 보도가 얘기가 되어 없었는데. 있습니다. 아니 네. 그 언론의 보도라는 것은 늘
두 분도 경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늘 자신의 생각이나 이게 똑같이 그대로 나가나요? 저는 어떤 언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캠프의 핵심 인물이 언론사에 전화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그렇게 그런 해석하지 얘기 말아달라고 없었고요. 부탁을 했다고 저 네. 기자한테 쭉 들었는데. 저는 지난번 제가 대선에 사실 잠깐 대선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 굉장히 지지도는 대선 후보로서는 굉장히 낮았죠. 그런데 당시에 서울 시민들의 선호도는 그때도 50몇 % 이렇게 굉장히 높은 걸 보고 시민들이 아직은 나를 보낼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울시장으로 나서면서 당연히 서울시장에 올인하고 임기를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의심을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분명하게 되고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꾸 이제 네. 진위를 확인하려고 한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는 게 분명한 개인적으로요.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님 2번이나 도와서 시장 당선되는데 기여했던 자부심이 있고요. 네. 또 시장 역할 잘하셨는데 저는 시장님이 실제 대선 후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과 대선 후보를 같이 하시려고 하기보단 대선 도전을 바로 가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더 바람직하고 또 대선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제가 애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대선 후보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그래서 감사드릴 저는 일인데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지 하지 않는 건 서울시장 하다가 여전히 인기가 있으면 대선도 출마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분명히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누가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야말로 제가 저도 그런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고민이 있었지만 서울시장으로서 제가 정말 시작한 일을 완전히 저는 끝내고 싶다. 네.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또 서울시민의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제가 그런 사명감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다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고 뭐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장에 올인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뭐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걸로 보고요. 향후에 또 더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같은 당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럴 기회가 계속 올 것 같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협력할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이제 우리 지지층이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데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2017년 1월 8일 전라북도 전주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청산의 대상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런데 이 청산의 대상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면 그때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셨던 분하고 과연 앞으로 서울시장 하시면서 같이 잘 협력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한번 해명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짜 아픈 것만 다 쏙쏙 빼내갖고 준비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큰 실수했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저도 대선 행보를 하면서 벌어졌던 일인데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실수를 통감했고 그리고 사실 또 대선 출마 포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걸 통 크게 받아들여 주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같이 선언도 하고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검증된 이런 정책과 인재를 갖다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네. 서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은 속마음으로 네.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말하자면 당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 독점적 상황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사실 좀 가졌죠. 네. 그때 왜 이 선거 규칙이나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뭐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박영선 의원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안철수 후보가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카이스트 교수 시절에 4번이나 부부 동반으로 자기 딸이 있는 곳에 가서 공무를 목적으로 허가받고 간 건 맞지만 카이스트 돈은 국민 세금인데 그렇게 4번씩 출장한 거에 대해서 이건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 말씀을 안 하셔요.
박영선 의원님께서 볼 때 안철수 후보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면 먼저 자신의 과오부터 털어놓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철수 후보의 카이스트 교수 시절에 이제 그 출장 문제 그것도 좀 서울 시민에게 진솔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포스코의 이사회 의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회 의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제가 없이 과연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사회 의장을 수락하시게 됐는지, 또 그 이사회 의장 당시에 포스코가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은요, 다 저희 셋을 포함해서 다 검증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고 자기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드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또 오해는 풀어드리고, 이런 것이 바로 이 검증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당에서 또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물타기다, 자기는 공무로 갔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계십니다. 저는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는 안철수 대표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포스코 사회 이사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포스코에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쪽의 사람을 심으려고 그때 노력했었죠. 근데 저는 사회이사로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하고 임기를 남겨놓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사실 그 이후에 이사회 의장을 했죠. 그리고 포스코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굉장히 사람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고요. 뭐 흔히 저보고 안철수 대표와의 지난 2011년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른바 그 양보 때문에 뭐 그 좀 본선에 가면 좀 입장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지금 걱정됩니다. 사실은 뭐 이미 당도 다르고 네.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 달라졌는데 네, 그렇죠. 뭐 일단 여기서 어쩌겠습니까? 네, 후보님 다음에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요. 자, 우상호 후보가 이제 주도권 토론을 마쳤는데 규칙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자, 다음은 박영선 후보가 이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시는데 역시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당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1년에 이제 그 박원순 시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결었을 때 그 당시는 무소속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에 입당해 주십사 하고 굉장히 참 저희가 애타게 부탁을 드렸는데 한동안 입당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2014년 선거 때는 당을 멀리하시고 나홀로 선거를 하셨어요. 근데 어제는 또 당에 오셔서 그 출마 선언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왠지 마음이 좀 씁쓸한 면도 있고 어색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때 무소속이실 때 왜 민주당에 입당을 그렇게 꺼려 하셨습니까? 네, 그건 좀 사실이 아닙니다. 뭐 저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오히려 저는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 세력을 많이 모아서 사실은 입당을 하려고 했는데 제 기억에 그 당시에 한명숙 총리께서 좀 빨리 입당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저하고 그때 김두관 지사하고 몇 명만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도에 3월 달쯤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당 요청은 2011년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경선을 하면서도 당에 입당을 좀 해주십사 하고 당에서 요청도 있으셨고 그때 손학규 그때 분명히 대표 당 시절에. 대표는 근데 어쨌든 한명숙 총리셨고요. 제 질문은 그렇게 몇 개월간을 굉장히 입당을 미루시면서 입당을 안 하셨는데 그때 왜 입당을 그렇게 꺼리셨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당을 이왕 할 바에는 좀 많은 세력과 함께 하면 당에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총선을 앞두고 조금 당이 급해서 한명숙 총리, 그다음에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비서실장하는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임종석 사무총장 두 분이 저한테
아니 뭐 저도 매일 저 빨리 입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며칠 만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입당하셨죠. 그것도 이제 총선 때 1월 달부터 계속 입당을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좀 후보님, 잘 저는 아는데요. 제가 그런 쪽에 뭐 근데 어쨌든 왜냐하면 선거 중에 이미 제가 네. 당에 입당한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리고 다 또 두 분 고맙게도 그때 선거대책위원장 하시고 대변인 하시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같이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간다 이미. 다만 좀 많은 세력을 모아서 가자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아니, 자꾸 오해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어제도 뭐 시대와 나란히라는 그런 문구를 쓰셨던데 그 아까 우상호 후보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대선 때는 또 문재인 후보를 청산 대상이라고 하셨다가 또 그거 또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잘못했다고 이러시니까 너무 시류에 편승하시면서 이런 선거를 좀 의식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실수 하나 힘들어 하시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님께서 즐겨 좋아하시는 말 중에 대통령은 원칙을 이야기하고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라는 이 유명한 도시 사회학자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하셨죠.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쓰레기 줍는데 실패하셨거든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질문 드리면 이거 뭐 서울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러나 얘기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겠네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예고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포인트는 이렇게 예고됐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준비를 못 하셨습니까? 예, 제가 뭐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실제로 사실 뭐 저희들 책임이 또 없는 바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정을 해보시면요, 진짜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이번에 지방 분권이 이 개헌에도 가장 중요한 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든 아니면 광역 시도지사를 해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제한들이 많아요. 뭐 무슨 법령뿐만 아닙니다. 무슨 행안부에 뭐 또는 국토부에 무슨 작은 지침 하나에도 우리가 어기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질이 좀 지방 정부한테 많은 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 국방 빼고 다 주시면 이건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아마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만 하시면 아무래도 중앙정부하고 다루시니까 이런 저희들의 어려움을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뭐 우리 세 사람 중에 시장이 되시면 그런 거 느끼실 거고 아니면 또 이런 법령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 쓰레기 문제는요. 네. 저는 그 시장님이 미세먼지도 문제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저는 제가 그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해 봤을 때 또 주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미 예고됐던 것이라서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놨으면 전 이거는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생각. 있을 수 있었나요? 예를 들면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서 예를 들면 그 재활용품을 중간에서 어딘가가 전달을 해주는 요 전달 체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울시가 직접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으면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지금 그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서울시가 준비했으면 저는 이 대란은 막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아파트 분여회하고 네. 이 수거업자하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지정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준비를 어쨌든 이거는 과정의 문제니까요.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제가 지금 이 아리수를 한 병 꺼냈습니다. 아리수 저도 가져왔는데. 근데 저는 기침이 나오려고 드신 줄 알았어요. 아리수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리수, 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꺼내시네요. 거는 네. 이 아리수가 7,90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리수를 먹는 음용률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안 마신다. 지금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아리수 페트병 이것이 재활용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지금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지자체는 무접착제를 사용해서 이걸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환경부가 페트병의 무게를 13.1g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아리수병은 19g입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고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생산하는 이 물 자체의 이 페트병이 재활용으로 활용되지 못한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상호 후보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님, 네. 저희들이 사실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그런데 제가 일부러 서울시가 좀 일부는 가져와라. 그래서 뭐 지금 관광지의 쓰레기 청소라든지 또 말씀하신 그 아파트 분여회와 수거업체 사이도 그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하시면 아파트 분여회에서 다 문제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놓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가능하면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어쨌든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죠. 그래서 네. 지금은 뭐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예. 네, 아직 뭐 우상호 네, 후보님이 우상호 질문을 주시죠. 후보께 네. 그 우상호 후보님이 이제 정책을 쭉 발표를 하셨는데 네. 제가 이게 눈에 탁 걸리더라고요. 한강에 마루타운을 짓겠다 이제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 한강이라는 것은 그 경관 자체가 공공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천법에 저촉이 된다. 네. 이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미리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실 제가 필요가 말씀드린 있지 않나. 거는 한강 안에다 짓겠다는 건 아니고 네. 한강변 유휴지에 한강에 조망권이 있는 곳에 신혼부부를 위한 명품 주택을 짓겠다. 왜 한강을 수십억 대 부자들만이 조망하는 그런 곳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 신혼부부를 위한 명품 주택을 짓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고요. 국토부하고 만나서 상의를 해보니까 하천 부지안은 아니지만 하천과 이 경계가 되는 그런 뚝방 정도에다가는 공공용지를 넣을 수 있게 지금 제도 개선을 좀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네.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공공성이 있는 그 건물에 공공임대주택수 넣어주라. 그러면 그런 부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명품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의 10분 주도권 토론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박원순 후보께 10분의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두 분 후보님들하고 또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고 싶은 것은 남북 문제인데요. 사실 뭐 서울시에서 또 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남북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 뭐 한 달이 됐나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도시 중에서 어떤 도시가 가장 경영을 잘하는가, 운영을 잘하는가 이거에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요. 서울시가 7위에 해당이 됐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저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남북 관계의 디스카운트가 이 평가에 반영돼 있다. 실제로 서울을 평가하는 데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좌우되고 있습니다.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늘 위기가 상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남북 정상회담 지원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도시가 특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평양과 다른 도시들과의 이 협력 관계가 저는 남북 관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후보님께 먼저 질문하고 싶은데요. 뭐 통일 문제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또 남북 문제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서울시장이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박영선 의원님한테도 꼭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통일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의 교류, 그것의 전면적인 교류, 그다음에 또 많은 경제 협력 이런 단계를 거쳐가야 되겠죠.
여기서 도시와 도시의 협력, 도시와 도시의 관계 맺기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문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접근은 첫째로는 많은 문화, 인도적 지원, 어떤 그런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등 교류가 먼저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엔 당연히 체육 행사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산업적으로도 발전시키려면 결국은 북한이 갖고 있는 자원과 서울이 갖고 있는 자원을 서로 연계시켜서 그것이 경제 협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평양에 있는 노동력, 이걸 연계시키기 위한 경제적 전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는요, 남북관계가 지금의 전쟁이기 위해서 평화이기로 정책이 되면 평양과 서울을 잇는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같은 바로 갈 수 있는, 사실 좀 2시간이면 가거든요. 고속도로를 놓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다양한 인프라 구축, 또 민간 교류의 활성화, 경제적 협력의 추진,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서울시가 중심에서 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호 의원님 정말 준비가 잘 돼 계시네요. 사실은 이 독일을 보니까 그 한 50여 개 도시가 동독의 도시들하고 굉장히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통일을 이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른바 삼두마차론,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 또 민간도 함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꼭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우리 박영선 후보님께도 꼭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서울과 평양이 도시 간의 협력을 맺고 또 평양 사무소를 서울에 평양 사무소가 있고 평양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서로 교류하는 어떤 그러한 어젠다를 좀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서울과 평양의 교류라는 것은 곧 이 남북 통일의 그 어떤 하나의 그 전초기지로서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지금 독일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도 동독과 서독이 시간에 서로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뭐 문화교류, 체육교류, 이런 어떤 그런 교류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한번 내보자. 이런 어떤 선도적인 제안을 좀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 어젠다를 청와대하고도 한번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러면 굉장히 이 서울과 평양에 서로 그 사무소를 내는, 도시 간의 그 어떤 교류를 위한 사무소를 내는 이 제안은 굉장히 좀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상당히 교류를 그 촉진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시 3선, 4선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되어 계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 현안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동시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까지 되면 참 좋겠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네. 저희 서울시는 사실 지난 박근혜, 이명박 두 정부에서는 사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기금도 한 150억 있었는데 이자만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연구를 쭉 했는데 저희들이 10대 포괄 협력 사업을 준비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남북 정상회담만 잘 되면 이제 일사천리로 아마 될 가능성이 있고, 지난번 그 북한 이 대표단이 왔을 때 그 리성권 조평동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그 최휘 국가체육위원장한테 저희들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그 내년이 서울시가 이제 유치해서 이 전국 체전이 열리거든요. 거기에 평양과 북한의 도시들이 다 함께 하자, 뭐 이런 제안도 했었고요. 아마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남북 저는 교류가 잘 되면 그만큼 국가 안보 문제도 해결하면서 경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두 후보님이 저하고 사실 똑같은 생각도 굉장히 큰 비전들을 갖고 계셔 주셨고요. 저는 여기 이제 제 주도권 토론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또 제가 실현하지 못했던 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특히 뭐 쓴소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좀 그 말마저도 저는 듣기가 좋았고요.
이제 지금 한 일주일 후에는 우리 세 사람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이제 후보로 선정이 될 텐데 혹시 제가 되면 그거 다 반영하겠습니다. 뭐 두 분도 마찬가지시겠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서울과 대한민국이 한 팀이듯이 또 우리 박영선, 우상호 후보와 함께 이 박원순도 한 팀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한 팀이면 사실 뭐 또 큰 이 빅팀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서로의 생각이 합쳐서 정말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또 우리 글로벌 1등 도시를 만드는 데 저는 크게 우리가 함께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2분을 남겼으니까요. 1분씩 우리가 어떻게 한 팀이 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팀이요? 근데 저는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잘해오셨지만,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내가 이 강남북 균형 발전 이거 하나만큼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 정책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목소리를 내셨더라면 우리가 더 큰 강팀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좋은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요. 정말 참 힘들었는데 할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참 탄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서울시 할 일도 다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때 박원순 시장님은 그냥 웃고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팀이 되기 위해선 좀 박원순 시장님도 좀 더 할 얘기는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님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네, 의견을 주셨으니까 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는 다 동지입니다. 같은 당 같이 이끌어왔고 박원순 시장님 후보 되셨을 측에 박영선 의원님 제가 사실 한 몸으로 열심히 도와드렸죠. 대변인도 했고 또 두 번째 선거도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드릴 것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좀 섭섭하시겠지만 좀 평가 토론도 하고 또 새로운 대안도 제시해드리고 그런 건데요.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패자는 승자를 승복하면서 열심히 도와드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은 지켜질 것이다. 걱정 안 하셔도 좋다. 그리고 제가 시장이 되면 반드시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뭐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정말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정말 고성, 인신공격 없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자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후보자 토론, 주도 토론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토론이 잘 원활하게 됐기 때문에 사회자가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요. 다만 아까 저희 그 토론 중에 이제 다른 당 후보의 이름이 잠깐 나왔잖아요. 이제 안철수 이제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의 이름이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반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으니까 아마 지금 TV 토론을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 정치부 회의에 반론을 제기하면 저희가 혹시 반론이 있으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정치부 회의에 소개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자, 오늘 뭐 첫 TV 토론인데 소감이 어떠신지 참 모르겠고 나중에 이제 최종 후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응시옷이 들어가는 분이 뭐 될 거다라는 제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세 분이 다 이응시옷이 들어가시거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제 정치부회의식의 농담인데요. 네. 자, 한 번 더 정치부회의에 좀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이것으로 이제 모든 순서를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각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1분씩 좀 들어보는 걸로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순서를 정했는데요. 우상호 후보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님, 박영선 의원님 훌륭하시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서울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용기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의 변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후보 교체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장 후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적통 후보,
민주당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후보, 바로 저 우상호가 민주당의 후보로 선택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새로운 서울, 변화하는 서울, 시민의 삶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다음은 박원순 후보께 마지막 1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2주 후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얼어붙었던 남과 북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통일로 가는 그런 큰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서울광장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지금 한반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들어가셔갖고 서울광장 한번 쳐보십시오. 깊은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의 일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일은 1000만 서울시민 개개인이 좋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 일 저 박원순이 하겠습니다.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내 삶을 바꾸는 시민혁명, 10년의 시민혁명. 감사합니다. 제가 꼭 완성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영선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따뜻한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요? 기다리던 주말이 됐지만 서울 도시민의 삶은 여전히 고달픕니다. 아침부터 저녁 퇴근길까지 부딪히고 또 정말 숨이 탁탁 막힙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이러한 서울을 꿈꿔봅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서울, 아이가 아플 때 의료비 걱정 없는 서울,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걱정하지 않는 서울, 10분 정도 걸으면 공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 저는 이런 서울을 꿈꿔봅니다. 도시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도심공원 40%를 목표로 숨쉬는 서울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켜내겠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첫 서울 여성시장 시대, 이것이 서울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이제 그 모든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으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특집 정시부의 2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신 모든 후보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치부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